가슴이 뜨거울 때는 몸도 마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흔을 넘어서고 있다면 그 열기가 식으면서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감기가 오게 됩니다. 우울하고 울컥하고 불면과 번민에 시달리는 겁니다. 제가 정신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정상적인 변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마흔이란 말이 굉장히 시중에 많이 유통이 됐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마흔이 흔들리는 시기인가요? 불혹이라 그러죠? 불혹,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제가 봐서는 유혹 아닌 것이 없는 게 불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더 흔들리다 보니까 제2의 사춘기가 오고 주변의 모든 것이 저를 유혹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유혹에 대해서, 흔들림에 대해서 전문가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종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도 흔들리는 중이죠? 네, 마흔이 넘었으니까 흔들려야죠. 맞아요. 흔들리는 게 맞는 겁니다. 불안합니까? 불안이라는 것은 언제나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잠도 잘 안 오고요. 아, 그렇게 말하면 너무 서글퍼지는 것 같은데요. 아니, 내가 지금 의사처럼 물어보는 건데 굉장히 반항적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마흔은 없다. 김병수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병수 교수가 쓴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마흔은 없다, 이런 책입니다. 읽어보시고 어떤 점이 마음에 들으셨나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은 건 작년에 읽었는데요. 작년에 제가 마흔이 됐습니다. 마흔이 됐다고 누군가 선물을 해주셨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마흔은 없다. 즉 다시 말하면 제가 그 당시 굉장히 흔들렸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시기였고 또 많은 갈등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는 사람마다 다 방법이 다른데 저는 사실 적당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이 책을 아주 우연히 읽으면서 사실 많은 공감을 또 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에게는 또 마흔이라는 시기를 넘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지침서가 되는 그런 책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흔이라는 미끌미끌한 고개를 넘어가는 설피 같은 거.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강인함을 갖게 되는. 자, 그러면 이 중에 가장 내 마음에 오래 남을 것,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꼭 내용 아니라도 읽으면서 본인이 느꼈던 것. 마흔이라는 말은 사실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사실은 제목이 마흔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흔은 상징적인 의미고 사실은 중년이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아직은 젊지만 40살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왠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어떤 중년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무게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었는데요. 그 무게감의 대부분은 사실은 성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무게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달려오고 있는 이 길이 맞는가, 이 길이 과연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 또 미래에 대한 또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흔들렸던 나이였던 것 같고요. 근데 이 책에서 제가 아주 공감했던 부분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벼랑 끝에 섰을 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벼랑 아래나 벼랑 멀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벼랑을 향해서 달려왔던 그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글이 굉장히 저에게는 참 마음에 와닿고 참 큰 위로가 됐던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빠르게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또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누구나 언젠가는 벼랑에 맞닿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지금 아직까지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심정으로 달려온 것은 아니지만 그 불안의 끝은 결국 나도 벼랑 끝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었던 것 같은데, 누구나 그 불안감을 겪었을 때 뒤돌아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에서 저는 참 그런 부분들이 공감이 많이 갔어요. 뒤를 돌아보라. 예, 그 멋진 말이네요. 벼랑에 섰을 때 우리는 보통 절망하거나
다른 길을 찾으려고 당황할 텐데 여기까지 벼랑에 오기까지의 내 뒤를 돌아보라. 저도 좀 저한테도 필요한 얘기네요. 아, 그러신가요? 네, 저도 굉장히 애를 쓰며 저는 벼랑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기보단 좌우가 벼랑이라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길은 있다. 길은 항상 있는데 다만 안개가 끼고 해서 흐릿하고 내 두려움 때문에 내 망설임 때문에 길이 잘 안 보이는 것이지 내 앞에 길은 항상 있고 좌우가 벼랑이다. 방황하면 떨어진다. 저는 좀 그런 주의예요. 벼랑을 만난다기보다는 어쩌면 우리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벼랑이란 것은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걸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그죠. 들고요. 자기가 만드는 게 벼랑이 될 수도 있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책에 파트 1, 2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프롤로그에는 중년은 끝이 보이지 않는 전투다. 이렇게 해서 파트 1 중년의 사춘기 지나온 삶을 돌아봐야 할 시간 이렇게 해서 20곡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20번째가 폐경을 축하하는 파티 이렇게 여자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죠. 네, 파트 그렇죠. 2에 네. 파트 2에는 중년의 길목에서 깨닫게 된 소중한 것들 해서 다시 20곡지 이렇게 했습니다. 총 40곡지로 되어 있고요. 앞에 표지에는 물가 데크에 낚싯대가 하나 탁 놓여 있고 빈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풍경 보면 어떠세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괜히 부럽다. 언젠가는 나도 이런 여유 있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러운 생각이 하나 또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 자리에 앉은 사람이 과연 행복할까? 왜 저 자리에 앉았을까? 결국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저기 앉아서 낚싯대를 들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어쩌면 불행할 수도 있다.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드는 참 묘한 그림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생각은 옳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거는 이제 직장인, 가장, 또 자본주의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작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언젠가 누군가는 낚시를 해야 될 시간이 온다. 네.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대로 보면, 그야말로 좌절하거나, 이제 더 이상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낚시터에 간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냥 주말에 쉬는 걸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랫동안 낚시를 한 사람인데 이 그림을 보고 저도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만 기왕이면 둘 중에 앞에 걸로. 그렇죠. 앞에 게 더 우리 정신 건강에 더 좋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생각의 방향을 항상 그렇게 갖고 가면은 오히려 덜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뭐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흔들린다는 것을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사실 흔들리는 마음은 없다,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마음은 없다고 했지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흔들리는 거고 또 흔들리는 속에서 또 인생이 또 만들어지는 거고 그게 또 흔들려야지 또 인생이 아름답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흔들리는 것이야말로 그래서 뭔가 좀, 우리가 사는데 어떤 불안감, 우울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한 어떤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그것이 아주 극단적으로 갔을 때가 문제가 되겠지만요. 네, 두려움조차도 사실은 힘이 될 수 있어요. 두려움도. 그렇죠. 네. 잘 못 뛰는 사람도 무서운 공동묘지에 가면 잘 뜁니다. 네, 농담 같지만 사실은 두려움조차도 힘이 될 수 있다. 그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일 수도 있고 극도로 사람이 예민해지거든요. 두려워지면. 네. 예, 극도로 예민해지는데 예민해진다는 건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이기 직전의 상태일 거예요. 예민하다는 건. 네. 어느 순간 탁 차고 나가거나 놀라게 되면 갑자기 뒤를 돌아서 뛰어간다거나 어쨌든 그것도 일종의 능동적인 행동이니까 그렇죠. 예민하다는 건 능동성일 수도 있어요. 저도 그 말씀에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위기 상황에 왔을 때 그리고 어떤 그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왔을 때 사람이 예민해지고 또 사실 그걸 또 흔들린다고 또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두려움, 어떤 공포감, 또 예민함 이런 것들이
좀 사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고 또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책에 이런 우울증 진단법 이런 것들이 또 들어있어요. 해봤어요 이거? 저는 그거 물론 해봤습니다. 이건 저희가 아무래도 작가가 정신건강의학과 그 전문이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그런 표들도 들어있고 하는데, 저도 그건 해봤는데, 저는 그걸로 그 표로 보면은 당연히 문제는 없는 정신건강 상태로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그 표에 있는 숫자를 그거를 점수를 더하고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글을 보면은요, 나는 진단하는 그 질문들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정말 하나같이 내 마음을 그냥 그대로 거기다 옮겨놨구나 하는 생각이 어쩜 다 내 얘기일까? 그렇죠. 다 내 얘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요즘에 사실 힐링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치유, 힐링.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힐링을 얻는다라고 할 때는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공감이고 또 하나는 또 대리만족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예시들을 이렇게 보면 참 공감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건 나에게도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울증을 진단하는 여러 가지 그 방법들, 그 문장 하나하나에도 우리가 공감을 하듯이 사실은 우리 이 병을 진단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한 일부분을 또 나타내는 말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병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감을 함으로써 또 그런 것을 공감해서 또 마음의 치유를 얻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또 중요한 거는 대리만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황일 때, 이건 나는 극복하지 못했는데, 나는 극복을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그것을 극복해내는 방법, 어떻게든 이겨내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대리만족이죠.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위로를 얻고 위안을 얻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시잖아요? 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입니다. 네. 그럼 이제 환자들 중에 우울증이 의심되는 환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입니다. 많이 있죠. 네. 대부분 이제 저는 우울해서 병원에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세요. 대부분은 이제 피곤하다.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누적됐다. 혹은 요즘 들어 몸이 좀 예전 같지 않다. 굉장히 두리뭉실한 표현인데요. 네. 사실 어느 과를 가야 될지 잘 모호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은 심장을 전문으로 한 데 간다든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은 이제 소화기를 전문으로 한 데 간다든가 하는데, 피곤하다, 기운이 없다. 사실 그러면 이제 갈 곳이 없어서, 마땅히 갈 곳이 없으면 사실 가정의학과 많이 오세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정말로 신체에 병이 있는 분들은 10명 중에 1명이 있을까 말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특별한 병이 없을 가능성이 99%예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결국 저희가 권하는 것은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피로감이 시작된 데가 언제입니까? 그럼 한 2달 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2달 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야기를 시작하면은 대부분 입을 떼지 못해요. 그 시기에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자기만의 어떤 비밀이 있었던 거죠. 아픔도 있었을 그렇죠. 테고. 그런 이야기들이 차츰차츰 나오다 보면 결국에는 본인이 인정을 합니다. 나는 우울증인 것 같습니다. 나는 불안장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또 제가 사실 이 책을 어떤 환자분께 한번 권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고혈압으로 약을 타시는 이제 한 40대 후반의 여성이었는데, 약을 먹고 고혈압이 좀 조절이 되다가 또 어느 순간 되면 또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고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그분께 권해드렸던 건 살을 좀 빼보라 그랬어요. 체중을 좀 빼면은 이제 체중이 좀 줄어들면 혈압 조절이 잘 될 거다라고 권해드렸는데, 그분이 사실 누구나 다이어트 해봤지만 다 아시겠지만 살이 잘 안 빠지죠. 힘들죠. 굉장히 힘들어서. 네. 근데 제가 물었어요. 살 못 빼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 물었는데 가만히 말씀은 안 하시고 한 10초 동안 계셨는데 갑자기 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다이어트에 실패해서 슬퍼서 우시는 줄 알았는데, 사실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남편분과의 이제 불화가 있었더라고요. 불화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큰 불화가 아니었어요. 이게 뭐냐면 남편은 바깥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직장생활 때문에 바쁘고 힘들었고 집에서 그 여자분께서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 분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아이들은 이제 커서 고등학생이 됐고 학교를 갔는데 엄마를 무시하고 또 바깥분은 또 밖에서 일이 바쁘기 때문에 여전히 바쁘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었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친정아버지 생신날이었는데 그 바깥분이 이제 친정에 모여서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이제 바이오하고 뭐 약속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기를 갔다가 늦게 왔는데 아주 만취 상태로 오신 거예요. 처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만취 상태로 들어온 그 사위를 보고 그러니까 장인 되시죠? 그분의 아버지께서 혀를 끌끌 차시면서 그냥 방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때부터 그 북받쳐 오르는 서름에 그분이 그걸 이제 견디지 못하고 그 스트레스를 이제 먹는 걸로 푸시기 시작을 했고 이제 그러면서 체중을 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본인이 이제 저에게 털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사실 부부간의 문제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분께 이제 이 책을 한번 권해드리면서 여기가 사실은 아까 중년 여성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있지만 대부분은 중년 남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년 남성,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어느 한쪽의 잘못이다, 한쪽에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양쪽이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남편분은 저한테 다니는 환자가 아니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분께 중년 남성이 겪는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란다 하면서 이 책을 드렸어요. 이 책을 선물로 드리고 한번 읽어보시라 그랬는데 그분이 한 달 뒤에 제 외래로 오셨는데 제가 어떠셨어요? 책을 읽어보셨어요? 물어봤는데 또 우셨어요. 이번에 운 거는 남편의 마음을 자기가 이해하고 또 미안한 마음 때문에 또 우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책이 대체적으로 남자의 이야기인가요? 대부분은 남성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중년 남성들이 겪어왔던 뭐 그런 많은 갈등들, 이제 외로움, 고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은. 그러면 이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그러면 남자들을 위한 책일 수도 있겠다. 아니면 뭐 나도 내 거 바빠 죽겠는데 나도 내 아픔이 많은데 내가 그것까지 읽기 뭐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여자분이 그러니까 아내가 이거를 읽으면 남편을 이해하게 될 거고 그러면 역시 사랑이 돈독해지겠네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근데 저는 병원에서 이제 한쪽만 이야기를 듣죠. 그러니까 남편분이 왔을 때는 이제 부인의 이야기를 험담을 하고 부인이 왔을 때 또 남편 험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원래 우리 사회는 안 보이는 데서 이 험담하는 걸로 스트레스 푸는 게 또 굉장히 있잖아요. 아무리 부부관계라도 부부 사이라도 항상 그런 게 있게 마련인데 이 부부간에서 문제를 해결할 경우 하려면은 사실 어떤 부부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 인간관계 다 그렇잖아요. 이제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한쪽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되고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다른 쪽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른 쪽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그런 오해나 갈등들이 많은 것 같고 남자의 이야기라고 해서 여자분들이 이거 뭐 남자의 이야기인데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항상 나와 갈등을 겪고 있는 그 누군가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이제 그거를 한번 보듬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고장난 내 남편에 대한 수리 보고서, 사용 설명서. 네, 그것도 뭐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남편이 고장났다 그래서 그거를 타박을 할 게 아니라 이 남자가 어디가 고장났는지 이 책을 읽어보면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마흔은 없다. 이 책을 읽으면 남편의 고장 부위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아마 설명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여자분들한테도 필요한 책. 자,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들으시면 좀 이상한 게 있을 거예요. 내가 가는 병원에서는 의사랑 이런 얘기를 할 시간도 없었고 불과 평균 29초 진료 시간이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아니 저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환자랑 저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김정환 교수님이 그런 그 환자들과의 이야기, 소소한 행복, 슬픔, 그리움, 또 따뜻한 시선들 이런 얘기들을 페이스북에 많이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그 페이스북에서는 스타에 가깝습니다. 과찬이세요. 네, 아니 저도 읽어보고 하는데 굉장히 담백하고 객관적으로 써요. 그냥 어느 할머니가 오셨는데 이랬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에 이제 꿍 하는 울림이 있다든지
아니면 언제적 오셨던 환자가 또 오셨는데 이랬다. 길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책으로 나오면 정말 여러 사람을 울릴, 저도 굉장히 마음이 찡하고 안 좋을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저도 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고 또 뭐 아픈 누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연들이 굉장히 각별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책으로 한번 내보겠다. 전 그런 생각하고 쓴 글이 아니어서 책으로 낼 생각은 글쎄 굉장히 먼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런 걸 이제 전문 용어로 겸손이라고 하죠. 근데 겸손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다시 풀어보면 겸손이라는 것은 한 번 더 칭찬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아, 그런가요? 겸손. 예, 겸손하다는 것은, 겸손을 떤다는 것은 듣기 좋으니까 한 번 더 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러면. 됐습니다. 네.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마흔은 없다. 아무래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니까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유심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유심히 그렇죠? 보기도 하고, 네. 또 다양한 각도에서 보시는 것 같아요. 다양한 각도. 네. 네. 우리가 사실은 뭐 심리학이라든가 뭐 정신건강의학 이런 것들이 이 삶에 굉장히 가까워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전문적이라고 생각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이제 방송에서 보면 우울증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연예인들이 우울증으로 자살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마음 누구나 다 우울감을 가지고 있고 또 불안감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폭넓게 바라보는 이제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 저자가 그런 것들도 전문적으로 공부하시고 환자를 계속 보시던 분이다 보니까 어떤 상황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이거는 우울감 때문에 그럴 것이다, 불안감 때문에 그럴 것이다, 아니면 놓여있는 환경이 어떤 마음을 심리적인 상태를 이끌어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어떻게 짚어간다 그럴까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또 그런 부분들에서는 또 보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또 공감 가는 부분도 많았던 것 같고요. 저는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예전에 뭐 시간이 좀 됐는데 정신과 치료를 한동안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환청도 들리고 환각도 보이고 흔히 말하는 정말 귀신도 보이고 귀신이 자꾸 뛰어내리라 소리도 하고 그런 상태까지 가가지고 이제 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게 생각해,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 저는 그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냥 끊임없이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완전히 다 치료가 됐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얘가 어디서 왔나? 지금 내 이 불안이 어디서 왔을까? 끊임없이 돌아보고 생각하고 정말 냉정하게 내 자신을 칼질을 해보면 본인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맞습니다. 네, 왜 그런지 자신은 알아. 아니라고 하고 싶은 것뿐이고 남한테 얘기할 때 그걸 빼고 얘기하는 것뿐이지 모를 리가 없거든요. 물론이죠. 우리가 사실 이 모든 사람들은 싱귤레러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개체로서의 존재죠. 다른 누구와에게도 나눌 수 없는 자기만의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자기만의 독립된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외로운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내 마음의 어두운 부분 혹은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짐을 그 누구에게도 100% 똑같이 나눠 가질 수 없는 또 그런 것들이 있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해왔던 타성, 관성, 자기가 잘했던 것 이런 것 때문에 또 더 다른 길이 안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 길만이 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책에 중간에 그런 내용이 하나 있어서 몇 문장 안 되니까 이걸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소 삽질에 자신이 있던 농부가 길을 가다가 깊은 구덩이에 빠졌다. 손에는 삽 한 자루가 있었다. 구덩이에 빠진 농부는 탈출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한다. 그리고는 삽질을 하기 시작한다. 농부는 구덩이에 빠진 위기 상황에서도 평소에 익숙한 삽질만 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평소에 익숙했던 것만 계속하면 점점 더 구덩이 속으로 빠져들어갈 뿐이다.
그렇죠? 그렇죠. 예, 삽질이란 표현을 하니까 또 어떤 분 생각이 잠깐 났습니다만, 예.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저도 이런 실수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실수하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실수한 적 많죠. 삽질한 적. 삽질하는 거요. 삽질한 거 많죠. 근래에도 아주 많은 삽질을 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데 사실 의사들이 병원에서 환자 보는 게 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꼭 그렇지도 않아요. 환자 보는 거 외에도 병원의 경영하고 관련된 것들도 있고 또 저는 대학에 있다 보니까 학술 학회에 참석해야 학회에서도 되고. 일을 좀 해야 되고 또 연구도 해서 논문도 내야 되고 항상 일들이 많은데 이거 틀림없다. 내가 지난번에 해보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게 맞구나라고 생각돼서 그 길로 계속 달려왔는데 알고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얼마 전에도 저희 학회가 무사히 잘 끝났지만 그 미국에는 유명한 교수님 모시는데 저는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고 모셨다가 아주 낭패를 볼 뻔한 적도 있고 항상 삽질을 하면서 사는 게 또 그간에 살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삽질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물론 삽질을 많이 해서 또 마음의 근육도 생기잖아요. 물론입니다. 네, 하는 만큼. 사실 실패는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끝을 보는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또 다른 이제 어떤 배움을 얻어가는 그런 또 약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삽질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고 점점 더 많은 마음의 어떤 폭을 더 넓혀가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넘어지면 시선의 높이도 바뀌지만 방향도 바뀌거든요.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그대로 통나무처럼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순간 높이와 방향이 바뀌어서 다른 것이 보입니다. 저도 말은 이렇게 멋있게 하지만 엉망이에요. 제가 전영관 씨님 삽질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생을 삽을 들고 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마흔은 없다. 김병수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병수 교수가 쓴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마흔은 없다. 이거는 남자를 위한 책이기도 하고 여자를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한 권씩 사셔서 부부가 같이 읽어보면은 부부 관계에도 회복에도 좋을 것 같고 아울러서 다친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도 좋은 치료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을지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정환 교수님 모시고 교수님이 소개한 책, 나는 이 책을 읽고 많은 위안과 치료를 받았다 라고 말씀하신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마음은 없다 소개해드렸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좀 전에 말씀드린 전문의 김정환 교수님을 모시고 마흔이란 고개로 한번 같이 넘어봤습니다. 몸도 마음도 숨이 찹니다. 그러나 힘이 부족한 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 대한 설렘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